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매 환자라던 65세 할머니가 법정에서 또렷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불과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치매 진단을 받았다던 김정욱 씨가 오늘 법정에서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윤상호 씨는 이건 거짓말이라며 아내는 치매 환자라고 의사 진단서도 있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잠시 후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법정에는 윤상호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인간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 당신 기억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6개월간 치매 연기를 해온 정욱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은 침묵이 아니라 탄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정욱 씨 부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무 썰다가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고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이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귀가 먹먹하고 오른쪽 팔다리가 남의 것처럼 무겁더군요. 입술을 움직여 보려 해도 혀가 꼬여서 소리밖에 안 났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은 건졌는데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 65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쉬는 날 없이 반찬 가게를 꾸려왔는데 이제 국 한 그릇도 못 드는 몸이 돼버렸어요. 오른손으로 숟가락 쥐려고 해도 후들후들 떨리기만 하고 화장실 가려면 간호사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내가 이제 짐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내 남편 윤상호였습니다. 67살 나보다 2살 위인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기억이고 당신 손이고 당신 다리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주변 사람들은 감동했다며 난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욱 씨, 복 받으셨네. 나도 그랬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속으로 100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이렇게 의지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젊었을 땐 술 먹고 들어와 소리 지르기 일쑤였고 가게에 돈 빼가서 화투판에 날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철이 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매일 아침 재활 치료를 받으니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발음은 여전히 어눌하고 다리에 힘은 덜 들어갔지만 머리는 점점 맑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분 기억력도 꽤 좋아지셨고 말씀도 많이 풀리셨어요. 이 정도면 희망적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뻤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에 혼자 침대 난간 잡고 일어서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섰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똑똑똑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릴 적 장독대에 빗물 떨어지던 소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소리 들으며 잠들었는데 말입니다. 병실 불을 끈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랑 통화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낮에 나한테 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웃음이었어요. 응, 유리야. 유리, 누구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지만 집중하니까 단어 몇 개가 들려왔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기억도 점점 나빠질 거래. 치매처럼 굳어질 거라나 뭐라나. 치매?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라니까. 집이랑 가게 명예 싹 내 걸로 돌려놓고 저 인간은 그냥 요양병원에 가둬버리면 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인간?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아, 그 치매 할망구.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며. 서류 몇 장 도장 찍게 하고 저렴한 시골 요양원에 쳐넣어. 위험해서 집에 못 모시겠다 그러면 끝이지 뭐. 그래, 그래. 넌 역시 머리가 좋아.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수액 교체 시간인데요. 남편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요? 아, 진짜. 맨날 이 시간에 왜 깨우는 거예요? 사람 잠이나 좀 자게 해주시지.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요. 규정. 그럼 당신이 간병비라도 줄 거예요? 나 피곤하다고요. 간호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잠시 후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남편은 내 침대 옆 테이블을 뒤적거리더니 뭔가 집어들었습니다. 살짝 눈을 떴어요. 남편이 내가 아껴 먹던 귤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옆 병실 할머니가 나눠주신 귤이었습니다. 달고 맛있어서 저녁까지 아껴뒀던 거예요. 남편은 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그리고 휴지통에 털썩 던져버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빗소리보다 복도 발소리보다 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요. 남편은 그대로 간이 침대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안 냈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내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당신 기억이 되겠다고? 당신 손이 되겠다고? 지금까지 내 앞에서 울어주던 눈물이, 걱정하지 말아던 그 말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연기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쓰러진 걸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말입니다. 그래, 좋아. 치매라고 했지? 그럼 치매처럼 보여줄게. 끝까지.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환자분,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는데요? 기분은 어떠세요? 말하려던 게 있었어요. 선생님, 사실 제 머리는 괜찮아요. 기억도 돌아왔고요.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 눈빛이 보였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날 지켜보고 있더군요. 어젯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처럼 굳어질 거라나 뭐라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안 돼. 저 인간이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어. 오히려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거야.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행동했어요.
흐, 흐,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이었어요. 어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남편 말을 믿으시더군요. 그렇습니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죠. 뇌졸중 후에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니까 끝까지 지킬 겁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이 징그러웠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게 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남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일부러 흘렸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물으면 한참 뜸 들이다가 박정호, 아니 김정호 하고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씩 되풀이했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불쌍해라 그렇게 좋아지시더니.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속으론 웃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퇴원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겠어.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 30년 동안 모은 돈이 수천만 원은 되는데 병원비가 문제라고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40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조카야. 유리라고. 당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불렀어. 조카? 우리한테 그런 조카 없습니다. 남편 쪽 친척도 다 알고 지내는데 이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이모라고 불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 보듯이 날 훑어보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전화통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 오유리였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유리는 낮에 이웃들 앞에서는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이모, 물 드세요. 이모, 제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고 나면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할망구, 밥 먹어. 반말이었습니다. 밥그릇을 툭 던지듯 내 앞에 놓더군요. 국이 넘쳐서 옷에 튀었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어차피 할망구는 기억도 못하잖아. 낄낄 웃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30년을 남한테 꼴리지 않고 살았는데 내 집에서 대접도 못 받는 신세가 됐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후들거렸고 소리라도 지르면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때였어요. 유리가 뜨거운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자, 먹어. 그릇을 받으려는데 유리가 갑자기 손을 놓았어요. 와장창?
뜨거운 국물이 내 무릎에 쏟아졌습니다. 아!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무릎이 화끈거렸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더군요. 유리는 웃었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런데 할망구, 괜찮아. 어차피 나중엔 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 안 그래? 그 말을 하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요. 이 할망구는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맘 편하게 하는 거지. 나는 눈동자를 멍하게 풀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론 그 뜨거운 통증을 전부 기억했습니다. 무릎에 스며드는 열기, 유리의 차가운 눈빛, 그 비웃음 소리까지요. 좋아. 다 기억해 줄게.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밤이 됐습니다. 남편과 유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낮에 유리가 설거지하는 동안 슬쩍 가져온 거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는데 다행히 작동했어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달 재산관리인 심사만 통과하면 치매 아내 재산은 내가 전부 관리하게 돼. 그날까지만 버텨. 유리가 낄낄거렸어요. 서류만 다 넘기면 저 인간은 제일 싼 요양병동에 던져놓으면 되지 뭐. 그래, 그렇게 하자. 딸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희미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하나씩 차근차근. 그날 밤부터 나는 낮에는 치매 할머니, 밤에는 복수 설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녹음은 계속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만 있으면 뭐해. 내가 치매 환자라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오후였습니다. 유리가 빨래를 널러나간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법정 드라마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할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화면 속 변호사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설마, 얼른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화면에 이름표가 보였어요. 김재훈 변호사.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확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게를 연 지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헌 운동화에 낡은 가방을 맨 그런 학생이었죠.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애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줌마, 죄송한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거짓말 같았어요. 그때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밥 먹고 튀는 애들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까 진짜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귀까지 빨개지더군요. 괜찮아. 다음에 와서 주면 돼. 그 애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설거지라도 할게요. 제발이요. 결국 그 애는 주방에서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하얗게 불도록 말입니다. 가면서 그러더군요. 아줌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저 법대생이에요. 나중에 변호사 되면.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그 학생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TV에서 보게 될 줄이야. 재훈이 진짜 변호사가 됐구나. 가슴이 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20년 전 일을 기억이나 할까? 나는 이제 치매 할머니인데 누가 믿어주겠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라고. 그날 밤 남편이 술 먹고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유리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벽을 짚고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누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김재훈 법률사무소입니다. 젊은 직원 목소리였어요. 밤인데도 누가 있더군요. 저기, 혀가 꼬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급하면 발음이 어눌해졌거든요. 네, 고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재훈이, 그때 바까 못 내던 학생,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답답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남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김재훈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재훈이, 나 20년 전에 반찬가게 사모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설마 정옥 사모님이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야. 기억하니?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때 다시 찾아뵙지 못해서. 괜찮아. 그런데 지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뇌졸중, 남편의 배신, 내연녀, 재산 갈취 계획, 요양원 유기 음모까지요. 김재훈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내일 밤 11시에 병원 근처 카페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어. 꼭 갈게. 혼자 오시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러. 아니야. 내가 갈게. 들키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 아시겠어요? 2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다음 날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걸 확인하고 조심조심 집을 빠져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번 헛디디면 굴러떨어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택시를 타고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정장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재훈이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달려와서 내 팔을 잡아줬어요. 사모님, 젊은 청년이 이제 어엿한 중년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 학생 그대로였어요.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김재훈이 컵을 받쳐줬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나 지금 치매 환자 행세하고 있잖니.
누가 믿어주겠어? 김재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녹음 파일 있으시죠? 응, 그럼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죠.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동안 작전을 짰습니다. 재산관리인 심사일을 역이용할 것. 그날까지 남편과 유리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녹음할 것. 심사 당일 경찰과 함께 대기했다가 남편이 유기 발언을 하는 순간 덤칠 것. 만약을 대비해서 사모님 몸에 GPS 추적기하고 녹음기를 부착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만약 남편분이 정말로 요양원에 버리려 하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야 하니까요. 김재훈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꼭 이기게 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웠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지만 선행은 돌고 돈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 말이 진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해내는 거야.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침 흘리고 헛소리하는 치매 할머니, 밤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GPS 추적기와 소형 녹음기를 보내왔어요. 손목시계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차고 다니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일주일 갑니다. 밤마다 충전하고 낮에는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남편과 유리는 치매 환자가 시계를 찬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리가 비웃더군요. 할망구가 시계를 봐서 뭐해. 시간도 못 읽을 텐데. 나는 그냥 멍하니 시계만 만지작거렸어요. 낮에는 더 심한 연기를 했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척도 했어요. 유리가 짜증을 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A씨 진짜 귀찮게 해. 밤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음 연습을 했어요. 이, 름, 은, 김, 정, 옥, 위, 임, 장, 무, 효. 혀가 자꾸 꼬였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뱉어냈어요. 가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칼은 반쯤 휘었습니다. 65년을 산 얼굴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요. 젊었을 때는 드라마에서 복수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 내가 그 주인공이 됐어요.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리가 장 보러 나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나는 안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남편 동태를 살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재산관리인 심사? 다음 달 토요일로 잡혔어. 심장이 쿵 뛰었어요. 그날이 바로 D-데이구나. 걱정하지 마.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돼. 전화를 끊고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책상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재산관리인 신청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요.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동안 꾸준히 찍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수증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진명의 이전 절차. 1. 치매 진단서 받기 완료. 2. 재산관리인 신청 진행 중. 3. 명의 이전 동의서 도장 받기. 4. 요양원 입소 D-데이 오후. 5. 통장 정리. 5단계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마치 사업 계획서 쓰듯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더군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안방으로 기어가다시피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이 서재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눈치 못 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재훈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근데 재훈아, 저 사람이 생각보다 더 치밀해. 무섭더라.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치밀하면 돼요. D-데이까지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합시다. 전화를 끊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첫 월급 타던 날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왔었습니다. 싸구려 카네이션 세 송이였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보, 우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때 그 사람 눈빛은 맑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돈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처음부터 나만 몰랐던 걸까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안 냈어요. 며칠 뒤 유리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할망구, 밥 먹어. 국그릇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국물이 튀어서 손등에 묻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아파요. 작게 중얼거렸더니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아파? 그래. 근데 어차피 내일이면 잊을 거잖아. 안 그래? 그러고는 내 뺨을 톡톡 쳤어요. 장난치듯이요. 하지만 아팠습니다. 할망구는 좋겠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 나 같으면 편할 것 같은데? 나는 눈동자를 풀고 허공을 봤어요. 입에서 침이 흘렀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유리가 킥킥거리며 휴지로 내 입을 닦아줬습니다. 아니, 닦아준 게 아니라 질질 문지른 거였죠. 더럽게.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손목의 녹음 시계를 살짝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다 담아뒀어. 하나도 빠짐없이. 밤마다 녹음 파일을 김재훈한테 보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유리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날 아침에 수면제 탄 주스 먹이고 차에 태워서 시골 요양원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엔 부동산 가서 명예 이전하고 저녁에 우리 둘이 샴페인 한잔하는 거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좋아.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당신들 인생 끝나는 날이야. 녹음기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오늘도 증거 하나가 더 쌓였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남편의 전화 통화를 엿듣던 그날과 똑같은 빗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줬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검사 받아야 돼. 검사라니요. 재산관리인 심사를 검사라고 둘러대는 거였죠.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서 남편이 주스를 가져왔어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오늘은 검사라 조금 피곤할 거야. 이거 마시면 편히 잘 수 있어. 주스잔을 받아들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달콤한 오렌지 향 사이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쓴맛 나는 약 냄새였습니다. 수면제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자, 마셔.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떨며 들었어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머금었다가 일부러 손을 휘청거렸어요. 콸콸콸. 주스가 쏟아졌습니다. 옷에, 바닥에, 침대 시트에 흥건하게요. 아이고, 이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에휴, 진짜. 옷 다 버렸잖아. 짜증을 내며 화장실로 갔어요. 수건을 가지러요. 기회였습니다. 남은 주스를 창가 화분에 확 쏟아버렸어요. 흙이 주스를 빨아들였습니다. 미안해, 꽃차. 내가 대신 마셔줘. 남편이 돌아와서 옷을 닦아줬습니다. 투덜거리면서요. 오늘따라 왜 이래? 제발 오늘만 조용히 있어줘.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밀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빗물이 튀어서 바지가 젖었어요. 남편은 자기만 안 젖으면 됐는지 우산을 자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뒷좌석에 누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고 차가 출발했어요.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2달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게에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렸을 때 그때도 비가 왔었습니다. 앰뷸런스 와이퍼 소리가 똑같이 끼익끼익 울렸어요. 그때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나야. 오빠 다 됐어?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남편이 실실 웃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만 지나면 저 인간은 공식적으로 판단 능력 없는 치매 환자야. 가게도 집도 전부 내 맘대로. 와, 드디어. 오빠 고생했어. 뭘? 유리야, 오늘 저녁엔 샴페인 준비해. 비싼 걸로. 알았어. 우리 이제 진짜 자유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쫑긋 세웠죠. 손목에 녹음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잘 녹음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다 담았어. 하나도 안 놓쳤어.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라 차가 덜컹거렸어요. 몸이 흔들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나는 소리가 철벅철벅 났어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모든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와이퍼 소리, 빗소리, 엔진 소리, 내 숨소리까지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기분 아시겠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각오가 돼 있었달까요? 1시간쯤 지나서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휠체어가 꺼내졌고 나는 다시 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랑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죠. 이곳이 남편이 나를 버린 곳이구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냄새가 고약했어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보호자 동의서 여기 있고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저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치매가 심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쳐도 죽어도 제게는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책임져 주세요.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픈 척하는 연기였죠. 그리고 내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손을 잡는 척 했지만 금방 놓아버렸어요.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 기억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우산을 펴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검은 차 문이 열리고 남편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붕.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빗줄기 사이로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났습니다. 현관 아래 흙탕물이 튀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휠체어를 밀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떨리던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녹음. 잘 들으셨죠?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던 요양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전부 들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배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경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전부 녹화 녹음됐습니다. 다른 한 명이 다가왔어요. 김재훈이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난간을 짚고 섰어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윤상호 씨, 빗속으로 사라진 차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기억은 여기까지고 내 기억은 이제부터야. 6위기 마이너스 절망. 같은 시각 도시의 부동산 사무소. 남편 윤상호와 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예 이전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윤상호가 도장을 꺼냈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유리가 옆에서 실실 웃었어요. 오빠, 드디어 내. 그래. 이제 다 우리 거야. 도장이 서류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2명의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윤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에요? 윤상우 씨, 오유리 씨, 치매 가장 배우자에 대한 유기, 위계에 의한 재산권 행사 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영수증, 서류, CCTV. 전부요. 윤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이라니. 설마 저 사람이. 네, 김정욱 씨는 멀쩡합니다. 치매가 아니에요. 당신들을 잡기 위해 6개월 동안 연기하신 겁니다.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 나는 김재웅과 함께 들어갔어요. 유리가 먼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리가 날 봤어요. 당신이 소리쳤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유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할망구. 아니, 사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전 그냥 시킨 대로 했다고요? 내가 끊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내 무릎에 쏟은 것도, 어차피 기억 못한다며 비웃은 것도. 유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만 봤죠. 말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제가 돈 갚을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합의는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상우와 마주쳤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윤상우가 수갑찬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윤상우 씨. 차갑게 불렀습니다. 나 안 속았어요. 한 번도요. 윤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보, 제발.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웃음이 났습니다. 애들은 당신 생각 안 했나 봐요?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샴페인 마시려던 사람이. 윤상우가 울먹였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합의하자. 사람들이 알면 애들도 힘들어. 이제 와서 체면 걱정이에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샴페인 따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체면 걱정을 하네요. 윤상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김재훈이 부축해줬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아, 왜 이렇게 서러울까? 당연하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때 윤상우가 차에 실려가는 게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윤상우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합의 안 하시는 거죠? 네. 법정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칠 전 유리가 쓰던 컵도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여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진 집, 함께 밥 먹던 식탁, 함께 TV 보던 소파,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전부 달랐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옥 고객님 맞으십니까? 은행 직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객님 명의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권 관련해서 오늘이 만기 연장일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런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 고객님 서명과 도장이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총 4차례, 누적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2억 원이요? 네. 배우자분께서 대리 서류로 진행하셨고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윤상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명의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일은 그 위에 더 씌운 마지막 한 방이었던 겁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재훈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훈아, 이것 좀 봐. 3년 전부터 대출이. 김재훈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일단 가압류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담보 집행 정지 요청도 같이요. 그게 되겠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위임 범위 위반을 주장하면 돼요. 책상 위에 서류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담보 집행 정지 요청서, 위임 범위 위반 주장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무거운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이 종이들이 날 지켜주는 칼 같았거든요. 재훈아, 고마워.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며칠 뒤 가압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당분간 사모님 재산은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돈이 돌아와서가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 내게 돌아온 것이 서러웠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일주일 뒤 법정에 섰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는 순간 딱딱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게를 처음 열던 날, 낡은 나무 장판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돈이 있지만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어요. 윤상우와 유리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져 있었어요. 검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상우는 배우자 김정옥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을 기회로 삼아 치매로 악화될 것이라 거짓 주장하며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공범 오유리와 함께 피해자를 학대하고 시골 요양원에 유기하려 한 혐의입니다. 윤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부엌엔 깨진 접시 조각이
아직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30년 동안 여보라고 불리던 목소리가 사라진 집. 혼자였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벽시계만 째깍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재훈이 전화했어요. 사모님 담보대출 건도 거의 정리됐습니다. 사모님 재산은 사모님 손에 있어요. 고마워, 재훈아. 천만에요. 그리고 사모님. 응? 윤상호 씨 측에서 계속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해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 윤상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무슨 내용일지 뻔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김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응급실에서 깨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던 하얀 김 말입니다. 그때는 살았다는 안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끝이다는 결별이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지 않았어요. 대신 가위로 잘게 잘랐습니다. 종이 조각이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물로 쓸어내렸습니다. 30년은 너무 길었다. 며칠 뒤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상우 목소리였어요. 정우가 나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번만 면회 와줄 수 없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상우 씨,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나요? 당신 기억은 여기까지야라고. 정우가 그 말 돌려줄게요.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쓰러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앨범을 넘겼습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혼자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나였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요. 오롯이 나 혼자만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행복했었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가게를 열자. 이번엔 누구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청소하고 간판 새로 만들고 반찬 재료 주문하고 6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어요.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옥 반찬방 기억나는 그 맛. 첫 손님이 들어온 날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김치찌개를 끓여서 내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한술 떠먹더니 말했어요. 와, 맛있네요. 사장님, 혼자 하세요? 남편분은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사장만 있습니다. 그게 저고요. 국그릇을 하나 더 내놨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손님에게 하는 말이면서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삼키다 데이지 말고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위로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겨울거리를 걸었습니다. 길가에 나무가 서 있었어요. 앙상한 가지였지만 줄기는 곱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잎은 다 떨어져도 선체로 있을 수는 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걸어둔 젊은 날 사진을 봤어요.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서 있을 겁니다. 휘청거려도 쓰러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우리 인생부터 챙기자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내 집, 내 이름, 내 시간. 이제는 전부 내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